우선 김소월이라는 작가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진달래꽃 배웠지? 토속적. 김소월 하면은 뭐 토속적이거나 향토적인 그런 작품들을 쓰고, 그리고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한다. 전통적 율격은 몇은 뭐라고 그랬죠? 네, 삼운보의 율격 같은 거 쓰고요. 그리고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의 정서를 잘 다룬다. 한의 정서. 한이라는 거는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슬픔, 기쁨, 그리움, 고독 이런 감정의 카테고리를 다 표출하고 살아? 아니면 좀 담아두고 살아?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걸 한의 정서라고 합니다. 한의 정서. 대표적인 그런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좀 잘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뭐냐면 서편제라는 작품이 있어요. 서편제. 이청준의 소설이기도 한데, 이 서편제라는 작품에 보면은 송화라는 소리꾼이 나오고요. 이 소리꾼 아버지가 있는데, 이 소리꾼 아버지가 딸이 송화고, 이제 아들이 이제 동호야. 선생님 이름과 똑같은데. 자, 아들은 이제 북을 치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어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같은 판소리 어떤 대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을 소리꾼으로 만들고 아들에게 북을 잡게 합니다. 근데 알아 이거? 몰라? 이거 영화로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서편제. 이제 나온 지 좀 되게 오래된 영화, 1시간 15분짜리, 1시간 50분짜리. 이거 HD로 볼 수 있네.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소리를 가르쳐. 근데 예술가 영화라고 제가 볼 수도 있고, 소설이고, 예술가 소설, 예술가 영화. 근데 이 동호는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뭐 하냐면은 이제 집을 나가버려요. 누나만 남죠, 누이만. 아버지가 딸 송아에게 소리를 가르치는데 뭔가 좀 2% 부족해. 자기 기대치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서편제라는 게 한의 정서가 서려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판소리거든. 동편제는 힘 있는 남성의 목소리를 제재로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 딸이 노래를 잘하긴 잘해. 열심히 하고. 근데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한의 소리를 끌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딸 송화에게 부자라는 이 한약재를 장기 복용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눈이 멀게 돼요. 시력을 잃게 돼요. 자, 그러니까 딸내미가 가슴속에 답답함과 울분과 한의 응어리를 만들 수 있게 눈을 멀게 하는 거야.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너네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는 죽게 되는데요. 동호는 한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누이가 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래서 누이가 보고 싶어서 누이를 찾아와. 누나를. 근데 이 누나는 어느 그 전방에서 가게집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 그리고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눈 멀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앞도 못 보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동호가 이 송아 누나를 찾아가. 가서 뭐라는 줄 알아? 누나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제가 어렸을 때 북을 좀 쳤는데, 제가 이렇게 북을 자꾸 치면은 혹시 노래를 잘한다고 들으셨는데, 노래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송아가 한참 동안 노래를 안 했는데, 제가 잘 될래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쑥대 머리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리고 북을 딱 치고 막 이렇게 둘이 밤새도록 노래를 하고 북을 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교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슴 속에 쌓였던 그리움과 그리고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한 어떤 한과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거야. 피를 토해내듯이. 알겠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갑니다. 자, 송아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동생인 거 몰랐을까요? 북소리 딱 듣는 순간 아, 이 새끼 내 동생이구나. 알았지. 근데 이거 말로 안 꺼내. 전문가의 세계라는 건 딱 그런 세계인 거야. 너네 그 장인 정신하고 도자기 뭐 이런 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볼 땐 멀쩡해. 이 도자기를 보더니 이건 뭐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가짜야. 깨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 예술가들은 그런 경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의 응어리를 노래로 풀고 그냥 헤어지는 거야. 그걸로 다 풀었다고 보는 거지. 자, 이런 게 바로 한의 정서예요. 외국인들은 이해할까 못할까? 못하죠.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한의 정서. 자, 바로 이걸 잘 들어야 작가 누구다? 김소월이에요. 자주 나오는 작가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럼 김소월 가는 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문보 율격 잘 쓰고요. 자, 한 줄씩 읽어볼게요. 그립다. 그립다. 말아야 할까?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을. 잠깐만. 자, 일단은 1, 2연을 읽었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 그립다라고 말을 할까? 했더니 그리워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정서는 그리움의 정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움의 정서. 자,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야. 자, 그리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볼까?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별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이별의 상황에서 그냥 떠날까? 아니면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잠깐 더 있다 갈까? 라고 갈등을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생략을 통해서 여기 보면 미련과 여운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놓을 거는 말을 할까 했더니 그립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근데 이 지금 한이가 둘째 줄에 안 있고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사문보가 되는데 한이가 밑으로 내려왔지. 좀 어색하죠? 어색하게 땡겼죠? 이런 걸 뭐냐면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행간걸침이라는 건 줄을 앞에 줄, 뒤에 줄 걸쳐 있다는 거야. 자, 행간걸침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행간걸침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시적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적 긴장감. 그리고 사문보의 7호조라고 그러잖아. 진달래 것도 사문보 7호조였지. 여기도 보이는 그립다 말을 할까? 7, 한이 그리워 5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4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면 흔히 기승 전결의 구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요? 기승 전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앞에 2개, 뒤에 2개로 나눠 볼게. 근데 앞에는 보니까 1, 2연인데 지금 보니까 글자가 많아 적어? 적어요. 그리고 뒤에는 글자가 많아 적어? 많아요. 그러면 읽을 때 어느 게 숨이 차지? 뒤에 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앞에 거는 천천히 읽어도 돼. 느린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느린 호흡.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른 호흡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 숨이 차니까. 자, 그리고 느린 호흡, 빠른 호흡으로 가고. 자, 이 김소월의 그 시 중에서 이제 앞부분을 1, 2연을 내면 심리를 이제 드러내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전개를 갖다 보면 시상 전개라고 하는데 시의 상황과 상태를 전개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시상 전개의 특징이 뭐냐? 앞에 보니까 그립다라고 감정이 제시되어 있지. 자, 먼저 감정이 제시된다 그래서 이걸 선정이라고 해.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올 텐데 배경이 나오거든요. 뒤에 배경이 나온다 그래서 후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시상 전개 방식상 선정, 후경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자, 다만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 먼저 배경이 나오고 나중에 감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뭐라고 그게? 선, 경, 후, 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야. 선경, 후, 정. 알겠죠? 자, 그러면 1, 2연 이제 보셨습니다. 3, 4연 볼게요. 저산에도 저산에도 까마귀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나무 지역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문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흘리다려. 자,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자, 앞에서는 하나의 행이 하나의 음보였어. 그래서 3행의 3음보야. 알겠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음보 배행이라고 해. 하나의 음보를 행으로 배치했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음보,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3개가 다 나왔네. 서산은 해진다고 2개 지적입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뒤에가 좀 빠른 호흡이고 까마귀가 지적이 있는 거야. 근데 까마귀가 왜 지적인다고? 꽉꽉꽉 이렇게 오는데 왜 오냐? 해진다. 빨리 가. 이제 끝내. 지금 아까 이별의 상황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난 지금 빨리 이별하고 싶어 아니면 좀 더 붙잡고 싶어? 붙잡고 싶은데 까마귀가 야 지금 해진다니까? 빨리빨리 가. 이별을 뭐 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별을 재촉하는 거야. 이별을 재촉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한두 번 들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문학적 용어에서 조금 어려운 말, 고급진 용어가 있는데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 상관물. 자, 이게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사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내가 나 지금 기뻐, 슬퍼, 그리워 이렇게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지. 근데 내 감정을 안 드러내면서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잖아? 그럼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자, 나는 지금 이별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까마귀가 재촉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고 있다고. 자, 강물도 마찬가지네요. 강물은 흘러가지.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얼른 와, 빨리 와 라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얘도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다만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감정이입은 있지 얘들아. 내 감정이 투영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별에서 슬픈 나 지나가는 새도 같이 울고 간다. 이런 거야. 새가 울었을까 아니면 내가 울고 싶은 걸까? 내가 울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새가 우는 걸로 보이는 거야. 내 감정을 투영해서. 알겠어? 이런 새 같은 거는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러는 리을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리을을 우리가 의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음이라고 해요. 유음. 흐름소리.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음을 사용해서 뭘 드러냅니까? 운율감을 드러내는 거죠. 유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흐릅디다려는 뭐냐면 흐릅디다 그려 라는 말의 줄임이에요. 그런데 흐릅디다 그려가 아니라 흐릅디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음보도 한 음보로 줄어들고 시어가 깔끔하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흐릅디다려 그려 이런 것들은 바로 시어를 좀 어려운 말로 시어를 조탁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를 조탁한다. 그리고 약간 사투리거든? 그래서 토속적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주제와 해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구 차례?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이별의 그림. 해제 읽어볼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야 하는 혼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연물과 시에게 기회 조절을 통해 생사를
1, 2년의 화자에 대면 문제적 갈등과 3, 4년에 떠나가기를 재촉하는 외부적 상황이 대비를 이루어 이별의 상황에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은 이제 핵심 정리되어 있고 출제 포인트라고 나오잖아. 자, 여기 읽어보면서 가로를 채워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들을 풀어보십니다. 좀 이따가 채점할게요.